지금 도쿄의 한국어 학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강생이 전년 대비 60% 폭증했고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직장인 여성들이에요. 영어도 중국어도 아닌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평생 고용의 신화가 무너진 일본, 6년을 일해도 승진 한 번 못하는 현실, 성별과 나이로 평가받는 보수적인 문화. 지친 일본 청년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한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시 퇴근, 실력 중심 평가, 수평적 조직 문화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 일본 여성은 도쿄의 대형 광고 회사를 박차고 나와 서울의 스타트업으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한국이 보여준 놀라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일본 청년의 3년간 서울 생활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숨겨진 경쟁력과 일본 청년들이 왜 한국을 선택하는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유리입니다. 올해 32살이고 도쿄의 대형 광고 회사에서 마케팅 기획자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퇴근 후 텅 빈 전철 안에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길의 끝에 진짜 제 미래가 있을까요? 대형 광고 회사에서 6년째 일하던 저는 매일 같은 풍경을 봤어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일상, 상사의 눈치를 보며 회의실에 앉아 있는 시간들, 그리고 제 의견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들어주던 그 분위기.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저는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어요. 프로젝트 회의에서 제가 준비한 기획안은 부장님의 한마디에 묻혔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제 아이디어는 첫째로 부장님 이름으로 보고서에 올라갔고 둘째로 그분은 승진했습니다. 저는 그저 박수를 쳤어요. 그게 일본 회사의 문화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보다가 우연히 한 채용 공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정시 퇴근, 실력 중심, 수평적 문화, 그리고 여성 임원 비율이 30%라는 문구. 저는 순간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회사가 정말 존재할까? 아니면 그냥 광고 문구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그 공고가 계속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아야카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해본 적 있냐고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너무 빠르고 경쟁적이라 일본 사람은 적응 못한다고.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저를 자극했습니다. 빠르다는 건 기회가 많다는 뜻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영어로 먼저 써보기로 했어요. 6번의 수정 끝에 첫째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걸까요? 일주일 뒤 놀랍게도 첫째 면접 제안이 왔습니다. 화상 면접이었어요. 한국 시간 오후 2시, 일본 시간 오후 2시. 저는 회사 회의실을 몰래 예약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면접관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오고 싶으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 가능성을 시험할 기회가 없다고, 나이와 성별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시도할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준다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왠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합격하면 가겠다고,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거라고. 이건 단순한 이직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째 진짜 선택이었으니까요. 면접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는 것.
영어로만 면접을 봤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살려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 신주쿠에 있는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어요. 학원 건물 3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도가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 캐주얼한 옷차림의 대학생, 심지어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다니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등록 데스크에서 상담을 받을 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올해 수강생이 작년보다 60%나 늘었다고요. 특히 직장인 여성 수강생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영어나 중국어 강좌는 오히려 줄었는데 한국어만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걸까요? 첫 수업은 초급반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15명 정도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하며 물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냐고요? 첫째로 손을 든 사람은 패션 회사에 다니는 리나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한국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려면 한국어가 필수라고, 한국의 트렌드를 직접 이해하고 싶다고요. 둘째로는 IT 회사에 다니는 유키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배우고 싶고 언젠가는 서울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셋째로는 은행원인 사야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금융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승진에도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넷째로는 대학생 아이리가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K-팝 때문이었다고요. 하지만 음악을 듣다 보니 한국 문화 전체가 궁금해졌고 졸업 후에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했어요. 한국 회사로 이직을 준비 중이라고, 새로운 환경에서 제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다고요.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눈을 반짝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리나가 다가와 물었어요. 정말로 한국에 가냐고, 무섭지 않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다고, 하지만 지금 상태로 있는 게 더 무섭다고요. 일본에서는 6년을 일해도 제 의견 하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한국에서는 적어도 시도해볼 기회라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고, 일본 회사는 너무 느리고 보수적이라고요. 그날 수업에서 선생님이 첫째로 가르쳐준 표현은 도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단어를 노트에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도전, 그게 바로 제가 일본에서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안정적인 직장, 규칙적인 생활, 하지만 변화 없는 미래. 저는 그런 삶이 지겨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원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취업 박람회 안내였어요. 다음 달 도쿄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합격 통보를 받으면 꼭 가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두 다른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변화를 원한다는 것,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싶다는 것. 일본의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어요. 면접을 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에 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한국 회사로부터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합격 통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정말일까요? 제가 정말 합격한 걸까요? 메일에는 입사일과 함께 비자 안내, 숙소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첫째 달 숙소를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신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부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그만두냐고, 여기서 계속 일하면 안정적인데 왜 모험을 하냐고요.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제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다고요. 부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심하고 여성에게 더 어렵다고 다시 생각해보라고요. 하지만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정리할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6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져갈 건 많지 않았어요. 노트북 한 대, 옷 몇 벌, 그리고 한국어 교재. 나머지는 실가에 두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출발 전날 부모님 댁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가야 하냐고, 일본에 있으면 안 되냐고요.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두 분께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제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언제든 돌아오라고요. 하지만 한번 나간 이상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저는 두 분께 약속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보겠다고, 자주 연락하겠다고요. 드디어 출발일이 왔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짐을 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보안 검색대를 지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익숙한 일본어 안내방송, 정돈된 공항 풍경. 이 모든 게 낯설어질 날이 오겠죠.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승객들이 많았어요. 비즈니스맨, 관광객, 유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 저처럼 이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이륙하면서 도쿄의 풍경이 작아지는 걸 봤습니다. 제가 6년 동안 매일 출퇴근하던 그 거리들, 주말마다 걷던 그 공원들. 모든 게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2시간 30분 후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한다고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밝고 넓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불빛 속 어딘가에 제 새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겠죠.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활주로가 가까워지고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도전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첫째로 배운 그 단어. 저는 이제 그 단어를 제 삶으로 실천하려 합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제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보다 기대가 컸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모든 게 궁금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저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긴장돼서 밤새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회사가 제공한 원룸은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작지만 깔끔했고 무엇보다 출퇴근이 편했어요. 지하철로 새 정거장이면 회사였거든요.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8시 30분이었습니다.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어요. 모두 캐주얼한 복장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저도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갔는데 그제야 안심이 됐습니다. 일본 회사였다면 첫날은 무조건 정장이었을 텐데요. 인사팀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편하게 말했습니다. 반말로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여기서는 직급보다 이름을 쓴다고 했어요. 대리도 과장도 없이 그냥 민수 씨, 지연 씨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오픈형 구조였어요. 칸막이가 거의 없고 팀별로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마케팅팀 한가운데였어요. 팀장님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지내자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요. 첫째 회의는 10시에 시작됐습니다.
팀원이 8명이었는데 다들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로 모였어요. 일본에서는 회의록을 종이로 인쇄해서 나눠줬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디지털이었습니다. 화면 공유로 자료를 보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댓글로 남겼어요. 놀라운 건 회의 방식이었습니다. 팀장님이 먼저 안건을 설명했어요. 새로운 캠페인 기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끝나자마자 막내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타겟층 설정이 너무 넓은 것 같다고 좀 더 세분화하면 어떻겠냐고요.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세분화할 생각이냐고요. 일본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막내가 팀장에게 의견을 낸다. 그것도 반박하듯이?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러웠어요. 오히려 팀장님이 그 의견을 칭찬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다음 회의 때까지 수정안을 준비해보라고 했어요. 제 차례도 왔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일본에서의 경험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러자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일본 광고 시장의 트렌드가 어떠냐고 한국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저는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인 매체 광고 비중이 높고 의사결정이 느리다고요. 한국은 디지털 중심이고 변화가 빠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일본 시장 진출을 고려 중인데 조언을 부탁한다고 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첫날부터 제 의견을 존중받는다니요. 일본에서는 6년이 걸렸는데 여기서는 단 1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 몇 명이 함께 가자고 했어요.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비빔밥과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빠르게 나왔어요. 12시 30분에 주문해서 12시 40분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최소 20분은 기다렸을 거예요. 식사하면서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선배가 물었어요. 한국 회사가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무엇보다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좋다고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예전엔 수직적이었다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실무 교육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협업 툴을 배웠어요. 슬랙, 노션, 피그마 같은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는 이메일과 엑셀이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클라우드 기반이었어요.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어디서든 접속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은 6시였습니다. 정말로 6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일본에서는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팀장님도 6시 10분에 가방을 들고 나가며 말했어요. 내일 보자고 오늘 수고했다고요. 저도 6시 20분에 퇴근했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정시에 퇴근하고 자유롭게 의견 내고 나이 상관없이 인정받는 이 환경이요. 일본에서 6년 동안 꿈꿨던 일이 여기서는 첫날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 온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요.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 첫 주말이 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미사키라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녀도 작년에 한국으로 왔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우리는 홍대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미사키가 먼저 와 있었어요.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반겼어요. 오사카 출신인 미사키는 항상 쾌활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앉자마자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미사키는 한국 게임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다르다고 실력만 있으면 나이도 성별도 상관없다고요. 일본에서는 여성 개발자라는 이유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됐었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입사 6개월 만에 팀 리드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6개월 만에 팀 리드라니요. 일본이었다면 최소 5년은 걸렸을 거예요. 미사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성과가 전부라고 좋은 결과를 내면 바로 인정받는다고요. 물론 그만큼 압박도 있지만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카페 옆 테이블을 보니 젊은 일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미사키가 말했습니다. 요즘 서울에 일본 젊은이들이 정말 많다고, 특히 홍대와 강남에는 거의 매일 바다고 했어요. 관광객도 있지만 취업 준비생이나 인턴도 많다고 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일본 청년들이 한국에 오는 걸까요? 미사키가 설명했어요. 첫째로 기회가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외국인 채용도 적극적이래요. 둘째로는 문화적 거리가 가깝다는 거예요. 비행기로 2시간이면 오고 한자 문화권이라 적응도 빠르다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급여였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나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일본 중소기업보다 연봉이 높았어요. 미사키는 자신의 경우를 말해줬습니다. 일본에서는 연봉이 500만 엔이었는데 한국에서는 6천만 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환율을 계산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예요. 식사 후 우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홍대 거리는 활기찼어요. 젊은이들로 가득했고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사키가 한 카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가 일본인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라고요. 우리도 들어가 봤습니다. 카페 안에는 정말 일본어가 들렸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룹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작업하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화상 면접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취업에 대한 열기가 느껴졌어요. 미사키가 말했습니다. 자기 회사에도 일본인이 10명 정도 있다고,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일본에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평생 고용은 옛말이 됐고 연공 서열도 무너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가능성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일본에서 6년을 일했지만 앞으로 6년을 더 일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승진도 느리고 급여 인상도 미미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1년만 잘해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사키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일본인 취업 준비생들의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참여자가 2,000명이 넘었어요. 거기서는 한국 회사 정보, 면접 팁, 생활 노하우를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스타트업 인턴십 정보가 가장 인기라고 했어요. 저는 그 채팅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요. 일본 청년 세대가 진지하게 한국을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K-팝이나 드라마로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기회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우리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미사키가 추천한 장소였어요. 강변에 앉아 야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사키가 말했어요. 한국에 온 걸 후회한 적 없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이미 확신한다고 여기가 제 자리라고 말했어요. 미사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같은 꿈을 꾸는 두 사람이 한강변에서 만난 거예요. 한국에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떠냐고, 힘들진 않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바쁘지만 즐겁다고,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매일 느낀다고요. 아버지가 화면 너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일본 뉴스에서 한국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간다는 특집도 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안정적인 일본을 떠나 경쟁이 심한 한국으로 가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에게 안정은 평생 한 회사에 다니는 것이었지만 우리 세대에게 안정은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더 안전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 일본도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제가 원하는 성장 기회는 한국에 더 많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6년을 일해도 여전히 막내 취급받았지만 한국에서는 6개월 만에 프로젝트 리더를 맡았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리더라니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이나 경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다고요. 제가 낸 기획안이 채택됐고 그 결과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정말 다른 시대를 살았어요. 고도성장기의 일본에서 회사는 가족 같았고 평생 고용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경제는 정체됐고 평생 고용은 신화가 됐어요. 그런데도 많은 시니어 세대는 여전히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일본 시장 진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소비자의 특성, 마케팅 방법, 주의할 점들을 정리했어요. 팀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팀장님이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방식이 통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일본에서는 제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경험 부족을 이유로 묵살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그게 일본의 문제라고, 젊은 인재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한국도 예전에는 비슷했지만 최근 10년 사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문화가 확산되면서 나이보다 능력을 중시하게 됐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 한 명이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는 대기업에서 15년 일하다가 이 회사로 왔다고 했습니다. 왜 옮겼냐고 물으니 대기업은 너무 느리고 보수적이었다고 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수십 번의 결제를 받아야 하고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도 변화하고 있다고, 과거의 수직적 문화에서 벗어나려 노력한다고 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특히 시니어 세대가 권력을 쥐고 있어서 새로운 시도가 어렵다고 했어요. 젊은 세대는 변화를 원하지만 의사결정권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을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오후에는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대표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저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프로젝트 리더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팅은 순조로웠습니다. 제 발표를 듣고 대표님이 만족해했어요.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팀장님이 말했어요. 잘했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준비했고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퇴근길에 저는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안정보다 적응력이 중요하고 경력보다 능력이 중요한 시대예요. 한국은 그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시니어 세대가 놓친 건 뭘까요? 아마도 변화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과거의 성공 방식만 고집했던 것. 그 결과 젊은 인재들이 떠나고 있었어요. 저처럼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환영했어요. 그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일상 속 작은 것들이 일본과 너무 달랐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급하게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프린터 잉크가 떨어진 걸 발견했어요.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었습니다. 일본이었다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겠죠. 하지만 동료가 말했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30분 안에 온다고요. 정말일까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앱을 열었습니다. 잉크를 주문하고 결제했어요. 놀랍게도 20분 후 배달원이 도착했습니다. 빠른 배달은 들어봤지만 직접 경험하니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최소 이틀은 걸렸을 텐데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장소를 정하지 못해 고민하다가 갑자기 한식이 먹고 싶어졌어요. 검색해보니 맛집이 강남에 있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30분 후 도착이었어요. 예약 없이 갔는데도 금방 자리가 났습니다. 회전율이 빨랐거든요. 식사 후 계산할 때도 편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바로 결제했어요. 지갑을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금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카드나 휴대폰 결제가 어디서나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 노점에서도 QR코드 결제를 받았어요. 어느 날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앱으로 예약하고 30분 후에 갔습니다. 진료는 10분 만에 끝났고 약은 바로 옆 약국에서 받았어요. 비용은 10,000원 정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예약 없이 가면 2시간은 기다려야 했고 비용도 더 비쌌어요. 회사에서도 효율성을 느꼈습니다. 서류 작업이 거의 없었어요. 모든 게 디지털로 처리됐습니다. 연차 신청, 경비 처리, 회의록 작성까지 전부 클라우드 시스템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종이 서류를 여러 장 작성하고 도장을 받아야 했는데 여기서는 클릭 몇 번이면 끝났습니다. 지하철도 놀라웠습니다. 배차 간격이 2분에서 3분이었어요. 놓쳐도 금방 다음 열차가 왔습니다. 노선도 복잡하지 않았고 환승도 편했어요. 무엇보다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스마트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편의점 대부분이 무인 계산되었어요. 물건을 바구니에 담고 기계에 대면 자동으로 계산됐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익숙해지니 빠르고 편했어요. 줄 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구청 업무도 간편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할 때 걱정했어요. 복잡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대부분 처리했고 구청에는 서류 제출만 하러 갔습니다. 30분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일본에서는 하루 종일 걸렸을 일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재료가 필요해서 마켓컬리를 주문했어요. 새벽 배송 서비스였습니다. 밤 11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7시 전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고기가 아침에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한국의 효율성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부를 때도 앱으로 3분 안에 왔고 은행 업무도 모바일로 해결됐어요. 관공서 서류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았습니다. 모든 게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빠른지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속도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빨리빨리 문화가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장점도 분명했어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그만큼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불필요한 절차와 기다림이 많았어요.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주말에 미사키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의 효율성 덕분에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쉽다고 했어요. 정시에 퇴근하고 빠른 배달로 식사 준비 시간을 줄이고 모바일로 각종 업무를 처리하니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퇴근 후에도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저녁 시간을 활용해 운동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여유가 생기니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밤에 한강을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놀라움은 단순히 빠른 것만이 아니었어요. 효율적인 시스템,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실험하는 실험실 같았어요. 그 실험의 한가운데에 제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덧 한국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팀장이 됐어요. 10명의 팀원을 이끌고 있고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3년 전 도쿄에서 출발할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이뤘어요. 오늘은 출장으로 도쿄에 갑니다. 일본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었거든요. 3년 만에 돌아가는 도쿄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떤 기분일까요? 돌아간다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방문한다는 느낌일까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공항, 질서정연한 사람들. 하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일본이 그대로인 걸까요? 전철을 탔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했어요.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대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전철 안에서도 통화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옛날 회사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3년 전까지 매일 걷던 그 거리.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편의점, 같은 카페, 같은 풍경.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회사에 있는 게 보였어요. 불 켜진 사무실 창문들. 3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밤 11시까지 일하던 그날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날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었습니다. 대형 광고 회사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 앉아 있었고 여성은 저 혼자였어요.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시장 분석과 마케팅 전략을 설명했어요. 일본어로 발표했지만 한국식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간결하고 빠르게 핵심만 전달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한 부장님이 물었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 여성으로서 힘들지 않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진 않지만 기회는 공평하다고, 성별보다 실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은 한국에서 계속 일할 거라고, 거기서 배우고 성장하는 게 즐겁다고 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마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미팅이 끝나고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식당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어요. 주문하고 30분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서는 10분이면 나왔을 텐데요. 저는 무의식 중에 시계를 자주 봤습니다. 느린 속도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옛날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후배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같은 책상 배치, 같은 사람들, 같은 분위기. 3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후배 아야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고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똑같다고, 여전히 야근하고 여전히 승진은 요원하다고 했어요.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야카가 물었어요. 한국이 정말 다르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르다고, 빠르고 역동적이며 기회가 많다고 했어요. 물론 경쟁도 치열하지만 정당하게 평가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도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지만 용기가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3년 전 제가 그랬다고, 두렵지만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요. 변화는 불안하지만 후회보단 낫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산책했습니다. 도쿄 거리를 걸으며 3년 전을 떠올렸어요. 이 거리를 걸으며 미래를 고민하던 그때, 한국행을 결심했던 그 순간,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전철을 탔습니다. 똑같이 조용했고 사람들은 똑같이 피곤해 보였어요. 저도 3년 전에는 저런 표정이었습니다. 지쳐있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얼굴. 지금 제 표정은 어떨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밝아 보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도쿄는 여전히 안전하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멈춰 있어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르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항상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역동성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도쿄가 작아지는 걸 봤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 도쿄는 제 고향이지만 서울이 제 집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하나예요. 변화는 불안하지만 도전은 언제나 젊다는 것. 일본도 이 용기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찾는 용기 말이에요. 그게 미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년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한 일본 여성이 도쿄의 답답함을 벗어나 서울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을요. 그녀는 더 이상 나이와 성별로 평가받지 않았고 6년 걸릴 승진을 6개월 만에 이뤘으며 3년 만에 팀장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경쟁력은 바로 이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나이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문화,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열린 사회. 15분 배달, 정시 퇴근, 디지털 인프라, 이 모든 것이 젊은 인재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일본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한강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정보다 성장을 선택했고 과거보다 미래를 택했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한류의 나라만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꿈꾸는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불안하지만 도전은 언제나 젊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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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세요.